24번 143페이지 가셔서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럼 이건 문제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렇게 주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뭐 찾으랬어요? 할인율 찾으랬어요. 할인율. 왜 할인율만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현가계수에 들어간 R값을 일단 찾아서 거기다 얼마를 더해가지고 1을 더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현금 유입액들을 전부 다 나누시랬죠. 그러면 그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나올 때는 사업기간 1년 나오고 금년에 현금 지출, 그 다음 내년에 현금 유입 이렇게 나오니까 현금 유입은 어차피 현재 돈이니까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현금 지출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나눠서 1.1로 나와서 그 값을 구하고 계셔야죠. 문제 보는 순간.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4,500, B는 3,300, C는 2,250, D는 1,130이 되니까 수년가구를 했으니까 빼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A는 500, B는 300, C는 250, D는 130. 큰 순서대로 나열했으니까 A, B, C, D의 순서가 되겠죠. 답은 1번. 25번 요약집 143페이지 가시면 투자 분석의 기법들 정리되어 있고 25번은 정답을 찍어서 틀리셨더라도 2번, 3번 중에 찍어서 틀리면 좀 심란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는 절대 틀리지 마시랬죠. 2번에 있는 단순회수기환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랬고 3번에 있는 순현가법이나 수익성지수법 또는 내부수익률법은 할인현금수지분석법에 들어가니까 얘는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럼 2, 3번은 절대 답을 찍으시면 안 되지. 예. 그 다음에 1번 상호 독립적인 투자일 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라는 걸 구해서 누구랑 비교했었다? 요구수익률과 비교했잖아요. 그럼 이 내부수익률이 기대수익률과 같은 의미니까 이 내부수익률이 어떨 때? 클 때 투자한다 그랬죠. 그 답은 1번. 4번 어림셈법 중에서 승수법은 그 승수 자체를 자본의 회수기간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소득 승수가 그 회수기간, 자본 회수기간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 회수기간으로 보는 승수는 누구를 말한다? 순소득 승수. 그러면 순소득 승수법에서 승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 회수기간도 길은 거로 봐야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10곡태 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비율분석법에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점이 사용한 비율만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비율이 뭐냐에 따라 그 결론이 어떻다? 달라진다라는 게 단점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누구만? 1번. 사실 1번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1번 읽자마자 답이 나오셨을 텐데 이게 정답이 1번에 있으니까 또 뒤에 걸 쓸데없이 읽어보는 거죠. 26번 풀면 망한 겁니다. 이게 시험 보고 있는데 이걸 풀고 있었다. 그냥 망한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에 뭘 구하래요? 부채 비율 구하래요. 그럼 부채 비율은 일단 누구랑 혼동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대부 비율과 혼동하지 말랬죠.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LTV라고도 해서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채 비율은 누구예요? 내 돈분의 남의 돈. 이게 부채 비율이죠. 그럼 얘는 뭘 알아내셔야 돼? 내 돈의 크기와 남의 돈의 크기 알아내면 되죠. 근데 그 금액이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럼 결국 내 돈이 얼마고 남의 돈이 얼마인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찾아내셔야 돼. 다만 주어진 건 뭐만 주어졌어요? 매매 가격이 2억이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게 얼마라는 거. 2억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채 감당률밖에 활용할 게 없잖아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신다? 순두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는 주어졌고 순영업소득은 1억 4천 맞네? 0.145. 그럼 이게 그냥 뭐로 바꾸면 1,40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얼마인가로 나눴더니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1.4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부채 서비스로 나누면 부채 감당률이 되는데 부채 감당률 1.4를 줬으니까 순영업소득은 줬잖아요. 지금 옆에. 순영업소득 1,400만 원을 얼마인가로 나눴더니 1.4가 났대요. 그럼 이 얼마가 얼마예요? 1,400을 100원으로 나누면 1.4가 나와요? 계산기 꼭 갖고 다니세요. 1000이죠, 1000.
이거 모르겠으면 이거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1.4. 이렇게 나오면 14 나오죠, 14. 계산기 꼭 갖고 다녀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는 거 구하신 거예요? 1,000만 원 구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시면 돼? 대출금 구하면 되죠, 부채. 대출금 부채.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대출금에다 뭘 곱한 게? 저당 상수를 곱한 게 원리금이라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원리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대출금을 구하고 싶으면 이걸 뭐로 나누시면 돼?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죠. 얼마래요? 0.1. 그럼 빌린 돈이 얼마란 얘기요? 1억. 그럼 빌린 돈 1억 나왔으니까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억. 그럼 얼마? 비율 계산하면 1은 아니야, 1. 1은 퍼센트로 바꾸면 100%.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 보는 순간 뭐 쉬운 문제일 것 같은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봐서는. 풀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27번 틀리시면 배신이요, 이거는. 배신 배반이요, 배신 배반. 154페이지 가시면 뭐가 정리되어 있어요? 부동산 금융의 종류 중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정리되어 있죠? 그 중에서 뭘 외우고 계시랬어요? 지분금융에 속하는 것들. 그래서 주식회사가 공모에 의한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또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분류되고? 지분금융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분금융인 거, 기억, 니은, 미음, 비읍, 다 나오네, 뭘. 나머지 주택상환, 아니,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거는 사채, 채권 발행한 거잖아요. 사채 쓰면 남의 돈 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리얼에 있는 이체증권, 얘도 MBS의 한 종류잖아요. 그럼 MBS는 어떻게 발행되는 거예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걸 되돌려받을 채권인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걸 가정한 거죠. 이게 뭐 지분형 증권이니까 지분금융이요? 부채금융인데 얘가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MBS들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걸 전제하기 때문에 다 어디로 분류해? 부채금융으로 정의해요. 부채금융. 지분금융인 거 외우랬잖아요. 그래서 그 답은 그래서 1번이요. 이런 건 틀리시면 큰일 나요, 진짜. 근데 정답률이 70%밖에 안 돼. 1년 내내 떠든 건데. 28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64페이지와 165페이지를 동시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이거 설명한 거잖아요. 상한 방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변동금리, 고정금리 구별하는 거니까 164페이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164페이지 정리되어 있고 1번, 5번은 165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원금균등 방식과 원리금균등 방식 뭐 이거 아니더라도 최정식까지 포함시켜도 상관없죠? 이 세 가지에서 똑같은 금액이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첫해 이자. 왜? 이자 구하는 식이 똑같잖아요. 융자 잔고에다 이자율을 곱하는데 첫해는 융자 잔고가 처음에 빌린 돈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빌린 돈이 똑같고 이자율이 똑같다면 첫해 이자는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했을 때 그럼 이거 뭐 떠올리셔야 돼? 원금균등의 특징이라고 정리해드린 5가지 있잖아요.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다? 원금균등.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반에 똥구멍 째지는 게 누구다? 원금균등. 그래서 대출자는 초반에 원금 회수가 빠른 것도 원금균등. 그 다음에 중도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융자 잔고가 제일 적은 것도 원금균등. 그래서 전체 저당기간 동안을 통틀어 이자 갖다 준 돈 다 합했을 때 그 금액이 제일 적은 것도 원금균등. 그럼 그 중에서 네 번째 거 물은 거잖아요. 중도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돈이 제일 적은 게 누구고? 원금균등이고.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요? 원리금균등이잖아요. 그럼 원리금균등은 원금균등보다 대출 잔액이 많지. 남아있는 돈이 많죠. 그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그랬어요? 개념 1, 2번에서 정리해드렸고 3, 4번 그러니까 3번 상황이라고 하는 애와 4번 상황이라는 거 구별하시랬죠. 그 3번 상황은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해서
시장 이자율이 높아질 때. 4번 상황은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 누가 이익이냐. 그래서 어떠한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정리하고 계시라고 했던 거. 그럼 2번에서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대요. 그럼 얘는 3번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번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번 상황을 예상하는 거죠. 금리 상승이 예상되니까.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차입자가 유리한 건 어떤 거였어요? 고정금리에서는 남들 이자율이 올라가도 내 이자율이 변화가 없으니까 차입자는 유리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변동금리가 되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만큼 내 대출 이자율도 올라가니까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변동금리에서는. 그럼 변동금리에서는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뭐로 돈 빌려야 돼? 자기한테 유리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야죠. 3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몇 번 상황이에요? 3번 상황이에요, 이게. 그럼 3번 상황에서는 실질 이자율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근데 그 실질 이자율이 누구의 수익이라 했으니까? 대출자의 수익이라 했으니까 대출자는 수익이 감소한 만큼 손해. 차입자는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들 이자를 올라갈 때 내 이자는 안 올라가니까 이익. 여기서는 대출자가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 제대로 되어 있고. 4번. 변동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기가 짧으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다가? 대출자가 부담하다가 바로바로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떠넘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출자는 뭘 원하고? 짧은 거. 차입자는 긴 거 원한다고 정리했잖아요. 그 답은 5번. 틀리신 분이 40%나 돼. 29번은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요. 30%밖에 안 돼. 뭐 때문에? 이거 계산 문제라?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 될 계산 문제잖아요. 요약집 159페이지. 아, 이제는 페이지 불러드리기도 지겨워. 159페이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원리잖아요. 그러면 29번에서, 아이고. 29번에서 문제에서 뭐 묻고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원리에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잖아요. LTV, DTI, 부채 감당률. 그 중에 뭐가 주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보니까 세 번째 점,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점에 융자 비율 나와 있죠? 누구랑 동의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영어로는 LTV. 그럼 얘는 일단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원리로 LTV가 주어진 거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채 감당률. 그럼 이 두 개를 확인하시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셔야 돼? LTV 가지고 뭐 구하는 식? 대출금 구하는 식. 부채 감당률 가지고 뭐 구하는 식? 대출금 구하는 식. 떠올리시면 되지 뭘. LTV 가지고 대출금을 어떻게 구한다? 부동산 가치에다가 뭘 곱해서? LTV 곱해서. 부채 감당률 가지고 대출금은 어떻게 구한다? 순영업소득을 얘는 어차피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다가 부채 감당률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이 식만 기억나면 문제는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기만 눌러보면 되잖아요. 이런 건 틀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8번 같은 건 틀려도 돼요. 안 푸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 26번 안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어요. 근데 이런 거는 식만 외우고 있으면 30초면 풀지 뭘. 이런 거 놓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LTV 가지고 하면 부동산 가치 얼마? 100억이라며요. LTV는 얼마? 60%. 그러면 빌릴 수 있는 돈은 60억까지.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하려니까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4억 8천. 부채 감당률은 얼마래요? 1.2. 저당상수는 0.1이래요. 그냥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시면 되지 뭘. 얘랑 약분되니까 얼마? 4. 얘네 나누면 45. 그럼 금액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무슨 말이 꼭 따라붙어요? 맨 밑에. 두 가지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럼 그 중에서 뭐 빌려주겠다? 적은 거.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돈은. 그래서 45. (30번은) 왜 맞으신 분이 7분밖에 없을까요?
다 4번 찍어서 그렇죠. 4번 찍어서. 4번 찍으신 분은 책에 있는 그래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30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65페이지 가보시고요. 165페이지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본서에 가셔서 한번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를 확인해 보세요. 눈으로 직접. 그럼 일단 그래프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세로축을 보세요. 세로축. 왜? 세로축이 그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값이에요. 세로축이. 그러면 세로축이 그림 1은 누구로 돼 있어요? 원리금 지급에. 그럼 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된다는 걸 나타내요? 감소. 그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원금균등 또는 다른 말로 체감식. 그래서 체감식이라 불리니까. 그다음 그림 2번은 세로축에 보니까 누가 들어있어? 원금 지급액이에요. 그럼 원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대요?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체증식이요? 맨날 체증식 하면서 수업하면서 맨날 체증식을 하면서 앞에다 같이 써드린 게 꼭 하나 있어서 체증은 무슨 뜻이다? 점점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점증식이라고도 한다. 근데 여기서 체증하는 거의 주체는 항상 누구랬다? 원리금이랬어.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감, 원리금 체증 그 세 개가 시리즈라고 맨날 얘기했죠. 그럼 체증식에서는 원금이 어떻게 되고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언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고 찍어 이거를.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거를 본인들 마음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체증식은 어떻게 되냐면 체증식은 이게 금액이고 원리금이든 원금이든 이자든 금액이라고 하고 얘가 기간이라고 한다면 체증식은 뭐가 점점점 체증하는 거랬어요? 처음보다 원리금이. 그럼 원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대출 초기에 뭐가 나타난다? 부해상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해상환이라는 건 초반에 갖다 주는 원리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뭐도 다 못 갚더라. 이자도 다 못 갚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원금 갚은 건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액이 한 푼도 없어. 그럼 부해 상환이 끝나는 순간부터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원금이 늘어나야지. 그럼 만약에 얘가 체증식 그래프가 되려면 원금이 늘어나는 점이 부해 상환이 끝나는 시점이 돼야죠. 처음부터는 원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았잖아요. 그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왜?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 어떻게 되고 이자 어떻게 되는지 배웠잖아요. 원리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어떻게 되니까? 체감하니까 원금은 어떻게 된다? 체증.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만약에 원금이 다 늘어나는 건 다 똑같아요.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을 제외하고는 다 늘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니까 처음부터 원금액이 늘어나죠. 근데 체증식은 중간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 부해 상환. 그러니까 초반에 부해 상환 생길 때는 원금을 갚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원금이 늘어나? 갚은 게 없는데. 오히려 원금은 어떻게 돼요? 상환하기는 그냥 마이너스니까 밑에 있어야지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건 금액이 표시돼 안 돼요. 갚은 게 없는데 뭘 표시돼. 그러니까 원금이 늘어나는 건 오늘부터 부해 상환이 끝나는 시점부터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래프가 되려면. 책에 있어요 이거. 기본서에. 그 답이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되게 웃겨. 두 개가 헷갈리시면 배운 거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운 거.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체증식에서는 원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왜 설명 안 한 걸 찍어? 되게 웃겨. 그러니까 다 개구리 심고요.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엄마가 비 오는데 나가지 말라는데 꼭 나가고 떠내려가고 이러잖아요. 청개구리가. 31번 갑니다. 그러니까 다 엄마의 심정으로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막 불끈 솟아. 막. 엄마 같으면 등짝이라도 때리지. 그렇게를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로라도 죽여야지. 어떡하겠어. 31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76페이지 가도 없죠? 왜? 개정 내용이니까. 개정 내용. 그래서 개정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택연금에서. 뭐가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뭐로 바뀌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아무나 60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로. 그래서 개정된 거 물어봤잖아요, 1번은.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1번도 정답률이 6분이에요, 6분. 20%예요. 2번하고 3번은 뭐예요?
보금자리론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구별하시라고 한 거.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그냥 성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주택자면. 근데 얘는 뭐에 제한이 붙는다? 소득 제한. 그 다음 3번은 보금자리론은 최대 빌릴 수 있는 돈이 5억까지인데 얘는 얼마까지? 2억. 그 다음에 4번은 뭐였어요? 내 집 연금 3종 세트였잖아요. 그 숫자 3개 기억하시랬잖아요. 70%, 1.5, 15%, 40세. 그럼 여기서 뭘 물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연금이잖아요. 그럼 얘는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50%에서 얼마까지로? 70%까지로 상환된다. 이거 기억하시겠고. 그 다음 5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은 두 개밖에 없죠. MBS와 MBB. 시국대 할 때 두 개 차이점 알려드렸죠. MBS는 뭘 하고 발행한다? 자기 신탁을 통해 지급 보증하고 발행하는 게 MBS. 그딴 거 없이 그냥 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채권 발행해서 우선 변제권만 인정되는 게 MBB. 그럼 SLBS라는 건 가르쳐 드린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발행 안 하니까. 답은 그래서 1번. 1번에다가 답 놓으니까 짭짤하잖아요. 32번, 33번, 34번 세 개가 오늘 나온 문제 중에서는 개발관리론에서 출제된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다 맞기로. 그 다 맞으셨죠? 32번 개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찾습니다. 1, 2번은 요약지 몇 페이지더라? 200페이지인가를 가보시면 개발 방식들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 있죠? 표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3번은 193페이지인가를 가시면 193일 거예요 아마. 193페이지 가시면 개발 위험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워포드라는 사람이 분류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195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 세 부분. 그러니까 내가 뭘 찍었는지에 따라서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될 페이지가 다 다른 거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재개발의 종류 어떻게 외우시자? 수, 개, 보철, 빼기, 더하기, 소극, 적극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거에 가장 큰 맹점이 문제가 나올 때 그걸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그럼 1번은 현재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했다. 이 제거한 걸 뭐로 표시한다? 빼기. 그럼 빼기 재개발이니까 뭐요? 수복. 맨 앞에 수, 빼기라고 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수준에 미달하는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 이 첨가를 뭐로 표시한다? 더하기. 그럼 빼기, 더하기는 누구였어요? 수, 개, 개량 재개발. 3번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위험. 법적 위험에서는 개념하고 피하는 방법 배우시랬죠? 위험의 종류에서 세 가지 개념과 피하는 방법. 그럼 법적 위험은 용도적 지구재와 같은 공법적 측면에서 위험이나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했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이런 법률 관계가 확정된 거 사서 개발하라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용도적 지구재는 사법이 아니라 공법의 영역이고 소유권이 사법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공사법의 위치가 바뀌었고. 4번하고 5번은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순서 일단 외우시랬죠. 그래서 시장 분석으로 시작해서 경제성 분석으로 끝나고, 시장 분석은 다시 세 가지.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세 개 어떻게 구별하시랬어요? 분석의 대상이 어디냐? 셋 다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 갖고 구별하시랬죠. 그래서 분석 대상이 지역 전체면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유형 부동산이면 시장 분석. 그리고 개발된 내 부동산만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 세 개 구별하는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거 구별하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분석의 기법들. 그럼 4번에서 특정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했다. 그럼 이 분석의 대상이 누구예요? 분석의 대상이. 어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대요? 응? 아니, 어디에 대해 분석 대상이 뭐냐니까, 뭔 시장이란 말은 읽지도 않는데 뭔 소리야. 수요 공급을 분석했어요? 그거하고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뭘 가라고? 분석의 대상. 그럼 여기서 분석의 대상이 누구냐니까요? 응? 특정 지역이 분석 대상이에요? 그럼 특정 지역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럼 분석의 대상이 뭐예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에요. 해당 부동산 유형. 그럼 특정 부동산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래? 시장 분석. 그렇게 구별하시라고요. 구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는.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구별 못하는 분이 있다고. 이걸 수요 공급으로 분석한다라고 구별하면 절대 구별 못해요. 다 그 말은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
지역 전체다 그러면 지역경제분석. 그 다음에 특정, 그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유형 부동산만 분석했다 그러면 시장분석.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개발된 내 것만 분석했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 그럼 여기서는 분석 대상이 누군지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석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분석이죠, 뭘. 근데 그 분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쓰는 게 누구예요? 세분화와 차별화.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세수. 그래서 세분화는 수요자, 차별화는 제품. 그럼 이게 무슨 분석에 대한 설명? 시장 분석.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5번 흡수율 분석은 뭐의 분석 방법?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의 구체적 분석 기법이 흡수율 분석이랬죠. 분석의 목표는 과거에는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와 미래였죠. 그래서 답은 4번만. 이런 거 설명할 때 못 알아들으시면 1년 동안 같이 한 분들인가 싶어요, 실제로. 1년 내내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1년 내내. 그래서 이거는 틀리지 말자고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근데 정답률은 32번이 몇 분이에요? 18분 맞췄어요. 나머지 40%는, 12분은 제가 잘못이죠, 뭐. 네. 제가 잔소리를 덜 해서 그래. 3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얘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2번에 자가관리, 3번에 위탁관리, 4번과 5번에 혼합관리 나와 있죠. 그럼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네요. 그럼 요약집 185페이지에 있는 관리 방식의 장단점을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그럼 이게 누구? 기술적. 경제, 경제적. 법률, 법률적. 그럼 관리 내용은 이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를 포함하죠. 그럼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면 이걸 복합 개념이라 부르니까 관리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죠.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풀어보셨어요. 10곡 할 때도 있었고. 2번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한다.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생기는 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죠. 그걸 방지하는 건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 얘는 무슨 관리에? 위탁관리의 장점이에요. 위탁관리의 장점. 그래서 그 뒤에 말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자가관리의 경우에는 인건비 어떻게 가져가요? 관리자 인건비가 뭐요? 소유자 이익이에요. 그럼 인건비 항목이 제일 크죠. 가져가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위탁관리에서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돼요? 그냥 관리자 월급 준 것만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의 항목이 훨씬 적어지죠. 3번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이 높아지고 합리성이 높아지는 건 장점. 단점은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서 취약하다. 4번과 5번은 혼합관리의 장점 설명한 거예요. 장점. 맨날 시험엔 단점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 관리자가 2명이라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근데 4번과 5번은 그 장점을 설명한 거예요. 4번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 거. 그래서 5번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거의 장점이에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 자가관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뭘 결합할 수 있다? 위탁관리의 편의 동안 이용할 수 있죠. 왜?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그럼 이거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외우신 만큼 맞추는 거잖아요. 답은 2번. 34번이 마케팅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게 낸 문제예요. 마케팅 문제 중에. 그래서 틀리신 분은 207페이지 가셔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바르게 된 것 1번 사피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 사피믹스에서는 얘가 시장점의 마케팅의 한 방법이고 사피믹스에서 뭘 기억하자? 네 가지 P에 어떤 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한글까지 내주면 좋고 심한 경우 뭐까지만 낸 적 있다? 영어로만. 그러면 그 사피믹스에 들어가는 거 제품, 프로덕트, 유통경로, 플레이스, 가격, 프라이스 이 세 개는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하나 P가 포지셔닝, 차별화가 아니라 뭐예요? 프로모션, 판촉. 여기 있는 차별화, 포지셔닝은 어디에 나오는 애예요? STP의 P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웃기지도 않는 기출문제.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구매 시간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것. 정답 나와 있네. 뭘 차별화시킨 거예요?
시장을 차별화시켰어? 구매 시간에 따라 뭘 차별화시켰대요? 가격을 차별화시켰다고 써놨잖아. 그럼 무슨 차별화예요, 얘는? 가격, 프라이스 차별화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극장. 아침에 조조 보러 가면 얼마 깎아줘요? 1,000원 깎아주죠. 요즘에 극장비 비싸져서 금토일은 1,000원씩 더 받잖아요. 그럼 이게 뭐에 따라서? 관람 시간에 따라서 제품을 차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보러 가면 10분 잘라서 보여주고 주말에 가면 10분 다 보여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은 제품 차별화가 아니라 가격 차별화예요. 가격 차별화. 제품이 차별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화 보러 갈 때 아침에 가면 10분 키스씬 잘라야 돼. 주말에 가면 배드신까지 다 보여주는 거고. 근데 얘는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요. 내용은 다 보여주는데 뭐만 다른 거예요? 금액만. 그러니까 얘는 뭘 차별한 거예요? 가격. 그 가격 차별화라고 써놨잖아요, 문제에서. 3번, 표적시장의 선정.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 STP. 그래서 T 전략이죠, T. T는 어떻게 하는 거랬어요? 전 단계인 세분화 전략에서 세분화시킨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 네 글자로 뭘 한다? 표적시장. 그래서 그 표적시장을 어떻게 하는 거? 정해주는 걸 T 전략이라 합니다. 그럼 3번은 틀린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눴다. 그래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했다. 그럼 고객이 누구예요, 결국? 수요자잖아요. 그럼 그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어떻게 했대요? 세분화시켰대요. 그럼 이게 STP 전략 중에 누구? S 전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 전략과 T 전략은 무조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5번에 있는 애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그럼 제품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STP 전략에서 말하는 P 전략, P. 포지셔닝. 아까 1번에서 아니라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걔를 어디로 보내면 되고? 5번으로. 5번에 있는 세분화는 어디로? 4번으로. 그 영어 단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지. 그 답은 3번. 35번부터는 감정평가론이고, 35번 감정평가의 분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제일 쉬운 거 물은 거죠. 한 필지의 토지의 경우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평가했다. 그럼 이건 7조 3항에 나와 있던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7조에 나와 있는 3항, 4항. 3항에 있는 구분, 4항에 있는 부분. 꼭 구별하시랬죠. 그래서 구분평가, 3항에 있는 구분은 어떻게 된다? 전체 가격을 평가하되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매긴 거고, 부분평가는 뭐예요? 전체를 안 하고 그 일부분만 한 거. 그래서 얘는 211페이지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종류 중에 구분평가 설명한 거고, 니은은 법규에 따라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의 수용, 과세. 그럼 이거 기억나야 될 거 있죠? 수, 경, 조, 공. 이 네 가지는 뭐다? 필수적 평가. 없으면 법정 평가랑 동의어로 이해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답은 그게 4번. 36번이요. 의외로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형태예요. 왜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냐면 법률마다 항상 2조는 용어예요, 용어. 용어가 이제 몇 개씩 있는데 그거 5개 골라서 글자 2개 바꿔놓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턱대고 막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거에서 항상 물어요. 배운 거에서. 그럼 1번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정리로 틀린 것. 그래놓고 1번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는 배웠죠. 9조 2항. 그건 언젠지를 규정한 거고, 여기서는 개념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의 개념은 대상 물건 평가액을 결정한 기준이 된 날짜. 이게 개념이고, 이걸 언제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생일의 뜻이 뭐예요? 생일의 뜻. 내가 태어난 날. 그건 언제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도 그런 거예요. 기준 시점의 개념, 평가액 결정의 기준의 날짜. 법에서는 언제로 정해놨다, 그걸?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러니까 개념하고 언젠지는 구별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가치 형성 요인도 맨날 했던 거잖아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결정하는 일반 요인, 제형 요인, 개별 요인.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두 번째 요건이 충분한 시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세 번째 요건이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네 번째 요건이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뭐라 불렀다? 시장가치라 불렀습니다. 언제 적정가격이라는 말을 했어? 가리키는 설명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다른 분들한테 배운 건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5조에서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맨날 세 조문을 외우랬잖아. 감정평가 규칙 5조, 6조, 7조. 5조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6조 현황 기준의 원칙, 7조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 그것만 생각났어도 풀었겠네. 적정가격이 아니라 뭐다? 시장가치. 그럼 적정가격은 뭐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법률에는 적정가격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관련된 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감칙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가치. 법률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적정가격. 근데 여기서 뭘 물었어요, 문제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를 물었죠. 그럼 누굴 답하셔야 돼? 시장가치. 그리고 적정가격은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장가치만 배웠어. 기출문제 이거. 기출문제. 그러니까 요번 문제가 쉬운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던 문제들이요, 다. 그걸 조합해서 이렇게 어떻게 조금씩 변형시킨 거지. 4번 유사지역은 지역 분석의 대상지역으로 배웠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건 아닌데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하고, 5번에 있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그래서 부동산 몇 개 있다? 2개 있다고 그랬죠. 대상 물건과 거래 사례.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누구의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했던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답은 몇 번만? 3번만 틀렸습니다. 37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 바르게 된 것. 틀리신 분 혹시 있으면 요약집 223페이지와 224페이지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비교해 놓은 거 있죠. 그 중에 특히 224페이지는 표. 그 중에 특히 뭐는 꼭 외우시랬어. 지역분석의 개념과 개별분석의 개념. 그럼 지역분석은 뭘 분석해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두 가지 뭘 확인해요? 두 가지 확인하는 거. 표준적 이용과 가치 수준.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분석해서? 개별 요인 분석해서 두 가지 확인한댔죠. 최유효 이용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가치. 그것만 안 혼동해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결국 틀리신 건 그것 혼동해서 틀린 거니까. 1번. 지역 분석의 개념. 대상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 뭐고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 뭘 분석하고 있어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 지역 요인. 그럼 1번은 맞았어요. 맞는 거 찾게 해놓고 1번에다 답 주니까 짭짤하잖아요. 2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도 분석하죠. 그래서 대상 지역이 세 군데잖아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급권.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 말.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치를 산정한다. 구체적 가치는 어디서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개별 분석에서.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하는 건 가치 수준 확인하지. 가치 수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가치 수준하고 구체적 가치.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3번. 개별 분석의 결과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한다? 표준적 이용 파악하는 건 어디? 지역 분석. 4번.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광역적으로 분석하니까 미시적이에요? 허시적이요. 5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누굴 먼저 한다? 지역 분석. 그럼 맞는 거 다 이랬으니까 1번. 그럼 답은 2, 3번 중에 하나 찍었을 거 아니에요. 4번, 5번은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결국 뭐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치 수준. 개별 분석에서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치. 이게 안 외워져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이해를 못하겠어. 왜 못 외우는지. 38번 틀리셨다면 요약집 226페이지는 가치의 재원칙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솔직히 이걸 틀리신 거는 수업 시간에 안 들은 거지 뭘. 맨날 예 들었던 게 이거 아니에요. 맨날 예를 들었던 거. 똑같은 공업지역인데 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이 외곽에 있는 공업지역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 뭐 때문에? 만약에 도심에 있는 공업용지는 공업용으로 안 썼다면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썼을 텐데 그거를 안 쓰고 뭐로 쓴 거니까 공업용으로 쓴 거니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포기된 것의 가치인 뭘 고려했을 때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공업용이 더 비싸, 그 도심 쪽의 공업용이 더 비싸게 평가된다 그랬죠. 얘는 무슨 원칙? 기회비용 원칙. 22회 때 기출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맨날 예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낸 거예요? 제가 낸 거예요, 제가. 근데 틀리니 속이 안 터져요. 39번은 요약지 237페이지를 펴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237페이지. 237페이지를 가보시면, 감가 수정의 개념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이라는 애와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이라는 걸 비교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곡태 할 때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옛날에는 한동안에는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을 구별하는 거 유행처럼 많이 냈었다고 그랬죠. 그거 정리해놓은 표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건 누구니까? 평가에서의 감가 수정을 배운 거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은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은 뭘 알고 싶은 거다? 대상 물건의 가액.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장부 처리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둘 다 감가상각액을 구하죠. 그러면 그 구한 감가상각액을 뺄 때 감가 수정은 어디서 빼고? 제조단가에서. 그 적용이라고 돼 있는 거 1번에 감가 수정은 어디다 적용한다? 제조단가에다. 평가 목적의 감가상각은 장부 취득 원가.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종류가 3가지 있었죠. 물리적, 경제적, 법적 내용연수. 그 중에서 경제적 감가, 아니 죄송합니다. 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에서는 무슨 연수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 회계에서는 법적 내용연수.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방법 5가지 뭐 있었어요? 어떻게 외우십니까? 네, 관, 분, 시, 임. 그래서 그 관이 누구예요? 관찰감가법. 그럼 감가 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회계에서는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밑에 칸 가셔서 감가 요인 3가지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감가 수정 배우실 때. 뭔 또 정액법 왜 나와? 감가 요인의 3가지인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경제적 감가는 뭐였어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감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변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감가도 고려하죠. 근데 장부 처리할 때는 그런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뭐는 될 수 있어?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토지 가치의 하락인 경제적 감가는 될 수도 있죠. 그럼 토지에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회계에서는 토지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자산이 아닌 거로 보는 거죠. 그 정리한 문제예요. 그래서 틀리신 분은 237페이지를 꼭 한번 정리 다시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다 배운 내용을 묶어만 놓은 거죠, 그냥. 그럼 39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 묶은 겁니다. 잘못된 것. 그럼 기억.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제조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조단가를 기준으로 빼는 건 누구였어요? 감가 수정. 장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빼는 건 감가 상각. 그럼 얘는 제조단가와 장부 취득 원가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그럼 기억은 틀렸죠?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뭐예요? 틀린 거.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죠. 그럼 니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 인정하지 않아요. 관찰감가법은 어디서 쓰는 거니까? 감가 수정의 방법이니까. 그럼 감가 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도 인정하고. 니은은 맞았죠? 그럼 틀린 거 찾아냈으니까 니은은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 들어가고 니은 안 들어간 건 5분밖에 없네요, 이거. 디귿.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 누구?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 정액법. 정률법은 비율은 똑같지만 상각 정보가 줄기 때문에 상각액은 체감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디귿도 틀렸잖아요. 리을. 감가 수정에서 감가 요인 3가지 뭐예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틀린 거로 된 거죠. 그 다음 미음.
감가 수정을 할 때 내용연수 누구 쓴다? 경제형 내용연수. 다 배우신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서 그렇지. 40번 241페이지에 있는 거래사례비교법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죠. 특히나 뭐 구하는 방법? 보정치. 사례부동산이 10억 원에 거래된 경우에 다음의 보정치에 의하여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비교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비교 방식으로 대상물건의 가액을 계산한 걸 뭐라 부른다? 비중가액이라 부르죠. 비중가액을 어떻게 구하신다? 거래가 된 사례 가격에다가 뭘 곱해서? 뭘? 보정치 곱해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좀 2%씩 부족하죠, 뭔가. 그래서 그 2%만 뜯어 고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항상 그 2% 부족한 게 문제예요. 알긴 아는데 어설퍼. 보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거래 사례 가격부터 일단 찾으랬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10억. 그럼 여기다 뭐만 곱하시면 돼? 보정치만 찾아 곱하시면 되죠. 그 보정치 구하려고 본 자료를 보니까 기억, 거래 시점의 가격지수 100, 기준 시점의 가격지수 120. 그럼 얘는 점수를 아예 줬으니까 따로 구할 필요는 없고 뭐하고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가격이 서로 다르니까 이걸 비교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 시점 수정. 그러면 지수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가래와 위로 가래만 정하면 되죠. 항상 밑으로 간다. 밑으로 가는 애 누구? 거래 사례. 위로 가래 대상. 그러면 기준 거래 시점에 있는 부동산이 누구고? 거래 사례고. 기준 시점에 있는 게 누구예요? 대상 부동산 아니에요. 그러면 밑으로 누가 들어가면 되고? 거래 100. 위로 기준 120. 그럼 이게 뭐예요? 시점 수정치 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사례 자료는 표준지 중에서 선택됐다. 표준지가 나오는 순간 떠올라야 될 말. 사정보정 생략. 사정보정 생략. 그래서 25회 때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이걸 물었어요. 어떨 때 사정보정을 생략하느냐. 그 사정보정을 생략하라는 걸 니은본처럼 표현한 거고. 디귿. 사례자료는 인근적에 선택됐다. 인근적 나오면 무조건 떠올라야 될 말. 지역요인 비교 생략. 그래서 사정보정과 지역요인 비교는 생략한 거예요. 리을번. 대상부동산 2. 2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례부동산 보다. 보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개별적으로 10% 열세. 열세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게 맨날 시험에 나오는 형태랬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 비해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이게 개별적인 요인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개별 요인 비교치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로 놔두고 100분을 100으로 놔두고 누굴 찾아라? 은, 는, 이, 가 앞에 있는 보정대상 찾으랬죠. 걔가 여기서 누구예요?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럼 대상의 점수는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위에 점수를 얼마? 10만큼 열세니까 뺀 거죠. 그럼 이게 뭐? 개별 요인 비교치. 그럼 실제값 계산해 보면 계산기 꺼내서 10 곱하기 1.2 곱하기 0.9 그러면 10.8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시국태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죠. 뭐만 다르게 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에 비하여 10%의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시국태를 5번 읽으셨다면 틀렸을 리가 없지. 답이라도 외워서 풀었겠네. 하실 일이 명확해졌죠? 집에 가셔서 틀린 문제들 열라보시고 그걸 틀린 이유는 뭐다? 시국태를 안 읽어봐서 읽으세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몇 번을 읽어야 되니까 10번. 그러면 부족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읽은 횟수가. 그걸 채우세요. 빨리. 다음 주는 오늘보다는 조금 어렵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요번 주보다 평균 좀 떨어지나? 그럼 이거 할 이유가 없어. 네, 오늘 한 거 복습하시고 내용 정리하셔서 다음 주는 오늘보다 평균 점수 올라야죠. 몇 점까지 올리셔야 돼요? 65점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65점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 나는 65점을 맞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 같다 그래서 답안지 안 내지 마시고 다 내시고 65점까지 올려보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